어떻게 북클럽 126번째 작품은 이스라엘 작가인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입니다. 나의 미카엘. 이것은 아내 한나가 자신의 남편을 혼자 부르는 거죠. 나의 미카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나의 미카엘이라고 하면 어감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막 행복하지만은 않죠. 뭔가 복잡한 심경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나의 미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미카엘이 아니라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스라엘 하면 조국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함께 전해져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대단한 제목이었던 것 같고, 그것처럼 이 소설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1950년대 이스라엘 건국 초기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에 또 그만큼의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역시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작가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을 남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먼저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과거 유대는 기원전 60년경에 로마 제국에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유대인과 로마인과의 첫 번째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충돌은 주로 종교하고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로마가 다신교를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문제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로마 제국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는 무력으로 제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100여 년간 이런 충돌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수많은 유대인이 죽고 또 외국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추방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기 135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먼저 유대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그런 결정을 계기로 유대인들 전체가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종교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렇게 유럽으로 흩어져서 결국 2000년 가까이가 흐른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유럽 각국에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유럽에서의 유대인 박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894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드레피스라는 이름의 어느 군 장교가 군사 기밀 정보를 프랑스의 적국인 독일에 몰래 팔아먹었다 하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인 거고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들이 행했다고 자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이 드레피스는 결국 무죄인 게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죄다, 이런 분위기가 불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드레피스 사건이 유대인 박해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외에도 러시아나 동유럽에서는 유대인 박해가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박해에 대한 반발로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시온주의 운동의 핵심은 그거였던 거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목표로 귀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소설 속 주인공 부부는 둘 다 20세기 초에 각각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이주해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주 2세대입니다. 이 1세대하고 2세대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먼저 박해를 피해서 외국에서 이주해온 1세대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밤에는 이 1세대들이 혼자 앉아가지고 러시아 작가인 투르게네프나 고리끼의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폴란드 출신들은
또 폴란드 소설가의 책을 읽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이 1세대 입장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보다는 두고 온 고향이 그리웠겠죠. 그런 향수병에 걸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1세대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2세대의 생각은 당연히 달랐겠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히브리어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1세대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조국을 새롭게 건설할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겠죠. 당시 이주 2세대 젊은이들이 생각했던 이상주의 사회는 지금으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랑 좀 비슷해요. 그것을 대표하는 게 키부츠라고 하는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방식의 그런 사회주의적 이상 국가를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키부츠 공동체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평등 국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외국인들과도 평등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1950년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가졌던 어떤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미카엘과 한나 부부의 1950년부터 약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남편 미카엘은 이스라엘, 아내 한나는 작가 자신이나 또는 자신처럼 이스라엘로 이주했던 이주의 2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아내 한나의 입장에서 남편 미카엘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미카엘과 한나 두 사람은 대학생일 때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미카엘은 지질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문과 이과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처럼 한나는 꿈이 많고 남성적 성향의 사람이었고 미카엘은 아주 실리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한나의 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나의 꿈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 같은 모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던 소녀였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항상 모험을 떠나는 꿈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웃에 아주 잘 사는 아랍인 가족이 있었는데 한나랑 나이가 비슷한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어린 시절에 이 아랍인 쌍둥이 형제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거죠. 주로 이제 모험 놀이를 했겠죠. 그 모험에서 한나는 공주 역할을 하고 이 친구들은 뭐 시종 역할을 하고 한나가 선장이면 이 친구들은 선원이 되고 한나가 왕이면 이 친구들은 신하가 되는 그런 형태의 놀이를 아주 많이 했던 거예요. 결국 한나에게 있어서 아랍인들은 친절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자, 한편 미카엘은 공부를 계속해서 지질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질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것은 미카엘뿐만이 아니라 미카엘의 부모 그리고 미카엘의 친척들 전체의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의 학비를 고모들이 돈을 모아서 내줄 정도로 그렇게 가문의 희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바램은 미카엘이 교수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빛내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주 1세대들의 공통된 정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 한나가 처음 미카엘에게 매력을 느낀 부분은 미카엘은 수염도 뭐 덜 깎인 상태였고 그리고 또 얼굴이 굉장히 초췌했었나 봐요. 그리고 특히 한나 앞에서 굉장히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나는 이런 미카엘의 모습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아, 저 초췌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면 굉장히 건강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초췌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한나에게 있어서 결혼의 이미지는 미카엘 같은 그런 조용한 학자의 아내가 되어서 한밤중에 연구에 몰두하는 남편을 위해서 조용히 책상 위에 박하차 한 잔을 놓고 소리 없이 물러나는
그런 아내가 되는 것이 한나가 생각한 결혼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다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나 입장에서는 꿈을 이루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결혼하고 나서 3 개월 만에 한나가 임신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축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친척들은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나에게 비난을 합니다. "신중하지 못했다. 남편의 앞길을 망칠 생각이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놓고 아이를 지울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나의 결혼 생활은 자신의 기대와는 어긋났던 거죠.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임신 기간을 아주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도 포기해야 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힘들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들을 출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런데 그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의 초인적인 헌신이 시작됩니다. 한나는 아파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의 기저귀를 빨고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집안일을 돌보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새벽까지 논문을 준비하는 그런 초인적인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남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남자를 부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입지도 않을 옷과 물건을 사는 등 충동적인 과소비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남편은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하게 다 견뎌내는 거죠. 헌신적인 남편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아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남편은 이런 행동들이 우울증의 증세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꿋꿋이 참아낸 것 같은데 그런데 한나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우울증 증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한나가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을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나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어떤 모험을 떠나는 꿈이나 그 다음에 아랍인 쌍둥이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는 남편과 함께 두 사람의 꿈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미카엘은 그런 얘기들은 전부 유치한 거라고 치부해 버렸고 그래서 결국 한나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 내면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미카엘은 한나가 병에 걸린 원인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생긴 증상에만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갈 때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신중하고 참을성 있고 실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어떤 얘기였냐면 아니 아빠는 자기가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데 왜 엄마는 그 선을 안 지켜? 하는 불평을 얘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맞는 말입니다. 한나는 수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건 수학적 사고만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과 아들은 그런 한나의 꿈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복잡한 버스 노선 설계 같은 그런 실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에만 집중했던 거죠. 자, 결국 그렇게 현실에서 배척당한 한나는 점점 더 꿈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갔겠죠. 결국 겉으로 보이는 증세는 어느 정도 호전된 듯 보이지만 이미 내면 세계에 갇혀버린 한나는 일종의 체념이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도 주요한 변화 몇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지만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마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어린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아랍인 쌍둥이 형제였다. 그 집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가난한 한나를 차별하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결국 어린 시절 가장 친했고 또 부자였던 아랍인 쌍둥이 형제 가족은 어느 난민촌에 수용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자리는 전부 유대인들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주변국하고의 마찰도 심해져서 그 신중하고 점잖았던 남편의 입에서 결국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요르단하고 이라크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엔 이집트인 거지. 이런 호전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변국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거죠. 작가는 아마도 이것이 이주 초기에 공동체적 이상을 전부 잃어버리고 수학적이고 실리적인 사고에만 몰두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한나 같은 그런 몽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현실을 모른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척해버린 거죠. 그리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이고 수학적인 문제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나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한나의 막연한 꿈과 미카엘의 실리적인 태도와의 갈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읽다 보면 한나의 막연한 생각들은 독자 입장에서도 가끔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예를 들어서 한나는 결혼을 그저 낭만적인 꿈처럼만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몽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인데 자신의 아이에게 정말 무관심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과소비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독자들 입장에서도 한나의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한나 쪽이 문제가 있고 남편 쪽이 옳은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결혼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이 미카엘 같은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겠느냐는 거죠. 미카엘이 옳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미카엘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과연 그 세상은 정말 행복해질 것이냐. 결혼은 사랑이 우선시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결국 한나의 꿈처럼 막연하고 유치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막연하고 유치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